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인도 정치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사람들에게는 민법이 종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직접 개입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입양, 결혼, 사망, 상속, 이혼, 위자료 문제, 네. 이런 모든 문제를 규정하는 법이 종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종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민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왜 가능한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강성용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인도 이야기 우리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어혜진 소장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정말 재밌는 인도 이야기 들려주실 강성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그 영상을 쭉 보는데요. 예. 정말 항상 배우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게,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거는 쉬워요. 예. 근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쉬운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종교에 따라서 법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이번 시간에 해주시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국가나 사회가 운영이 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각각 법률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 상식에, 내지는 다른 근대 국가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 상식에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인도 정치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사람들에게는 민법이 종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직접 개입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입양, 결혼, 사망, 상속, 이런 모든, 이혼, 그렇죠? 위자료 문제, 네. 이런 모든 문제를 규정하는 법이 종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종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민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왜 가능한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항상 인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와,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놀랍기도 한데, 내가 인도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좀 황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종교에 따라서 민법이 다르면 이거를 다 어떻게 일일이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종교 집단마다 다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51년에 논의가 시작된 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힌두 석세션 액트라는 법인데, 그게 이제 52년에 국회에 상정돼서 네. 56년에 통과가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힌두 상속법으로 이제 개정 내용을 포함을 한 건데요.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47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만들어졌던 법률보다 네. 여성이 상속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이게 다시 2005년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상속권에서 이제는 거의 차별이 없게, 야.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단지 힌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자이나, 그다음에 시크, 이런 사람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슬림들은 따로 있고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힌두교도와 자이나교도가 결혼을 한다. 네. 그러면 서로 걸끄러운 상황을 싫어하니까 그렇죠. 힌두 여자가 자이나 집안에 시집을 가면 그냥 자이나로 바꿔요. 그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 심정적으로. 네. 그리고 자이나 여자가 힌두 집안으로 들어가면 그렇듯이 또 힌두 여자가 자이나 집안으로 들어가도 그냥 바꿔요. 자이나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다른 종교라고 하지만 네. 심정적으로는 그 칸막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종교들 사이에선. 그래서 뭐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할 때 적용되는 다르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네. 그 다르마가 크게 구분이 안 돼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헌법 44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단일 민법의 확보에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고 헌법을 만들 때부터 네. 단일 민법을 만들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논의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인 건가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쪽으로 가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한다 그러면 힌두교도들은 여자가 지참금을 네. 준비를 하는데 네. 모슬렘들은 남자가 이제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전통적으로는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의 문제가 달라지죠. 네. 당연히. 받은 거 내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슬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처갓집에 이렇게 큰 금액을 미리 맡겨 놓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습적인 큰 차이를 어느 한 민법으로 묶어서 이제 통일을 시킨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국회에서 각 집단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네. 이 감당을 못한 스토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퍼스널 로라는 표현을 보시면 네. 이게 개인법이라는 말은 즉 종교에 따라서 따로 정해지는 법이라고 부를 때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르마라는 게 이제 사회 체계를 규율하는 어떤 네. 규범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식민지 개발을 하러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37년에 네. 샤리앗 액트라는 그 사람들 영국 사람들 주도로 만든 이제 법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샤리앗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이슬람 율법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관습으로 대체하자라는 법률이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모슬렘 인구들에게 자 샤리앗 액트를 내가 강제하겠다라고 하면 식민 지배자니까 강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끝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갖고 우리 이슬람 신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법률 체계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한다. 이럴 때 이 반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모슬렘들만 사는 게 아니니까 재밌는 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요. 그 법률을 만들어 놓고 네.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슬렘 사람이 이 법률에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생겼을 때 네. 재판장이 자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정한 샤리앗 액트라는 법률에 적용을 받을 거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그 발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영국이 우리 인도를 분열시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네. 그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분열 정책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모슬렘 사람들이 통째로 강제로 이 법에 적용을 받든지 아니면 전통 샤리아 법에 적용을 받든지 하면 되는데 자기가 소송할 때마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 보고 서명을 하게 만들면 자 모슬렘 전통에도 이슬람 전통에도 굉장히 많은 그 법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네. 전통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느 전통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전통마다 각자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거 적용을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사정이 복잡한 것은 전통 사회의 사회 규범 체계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네.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만우법전 같은 것을 흔히 힌두 전통 사회의 법전이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규정에 보면 네. 남자가 여자에게 이거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뒤쪽에 가면요. 여자가 남자에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요? 이렇게 물으면 딱 이겁니다. 그 만우법전을 만든 사람들은 법률가들이 아니고요. 각 지역의 관습들을 모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네. 어느 지방에서 결혼을 할 때는 남자가 집을 사와. 근데 어느 지방에서 결혼을 할 때는 여자가 집을 마련을 하지. 이게 관습이라고 하면 그 관습이 그냥 그 안에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우 법전을 갖다 들이밀어서 네. 영국인 판사한테 우리들은 원래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전형적인 게 뭐냐면 1955년에 만들어진 네. 힌두 결혼법이 있습니다. 힌두 결혼법. 예. 55년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한참 후대죠. 네. 이 법에 보면 그 쌉다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결혼이 성립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네. 다른 규정은 수야마리아 타이라고 하는 남인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저하고 만약에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을 때 네. 한국 기준으로는 혼인신고가 들어가야 결혼이 성립이 된 거죠. 네. 행정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야 그다음에 이혼 소송이 되는 거죠. 네. 사실혼 관계 이런 거 따지는 건 이제 넘어가는 네네네. 거고요. 그러면 인도에서는 뭘 기준으로 그럼 그게 될까요? 그러면 쌉다바디라는 건 북인도에서 결혼식을 할 때 불을 피워놓고 한국에서 탑돌이 하듯이 7 불을 중심으로 돕니다. 7 걸음을. 그래서 7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쌉다바디. 7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고대 있어요? 종교에서 있던 이제 그 신화적인 의미로 7 걸음을 그 불이라는 걸 놓고 걷는 거예요. 그 주변을 돌면서 그 7 걸음이 딱 끝나면 결혼이 성립한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 근데 남인도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인도 지역에서는 무슨 시스템이냐면 네. 결혼을 한다고 양쪽 집안이 선언을 했거나 네. 혹은 상대 그 배우자한테 화환을 목에 걸어줬거나 네. 둘 중에 하나만 되고 나면 결혼이 성립을 한 거예요. 결혼이 성립이 됐다는 거는 그건 약혼 관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혼 문제로 접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갈라서야 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모디 총리 아시죠? 네네. 인도의 모디 총리. 혹시 미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디 총리? 그렇게 알고는 예.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자신이 미혼이고 간디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산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쌉다바디를 기준으로 하면 인도 모디 총리는 기혼자입니다. 유부남이에요? 예, 유부남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무런 의무도 한 적이 없죠. 심지어는 쌉다바디를 마친 부인을 내쫓은 거죠. 7바퀴 집안에서. 돌았나요? 목걸이를 받았나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디 총리 미혼 문제는 또 복잡한 이야기라서 그건 왜 다음에. 7바퀴를 도셔가지고. 예. 그래서
아니 이거를 보게 되면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게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아, 그러네요.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네. 실제로 혼인관계가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정해주는 건데 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힌두 결혼법에도 기준이 두 개가 지금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북인도 기준, 남인도 기준.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국 사람들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1857년에 어떤 사람들은 세포이 항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세포이 반란이라고 그러는데 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국적인 반란이었고 영국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영국인들도 도륙을 당하는 사건들이 많았고요. 영국 여성들도 처참하게 이제 뭐 전쟁 범죄를 당했는데 결국 영국이 이겼죠. 그때 영국이 했던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요? 네. 전통사회 일에 끼어들지 말자. 아, 반감만 키운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병인데 그 당시에는 화약을 기름 종이에 싸서 줍니다. 그걸 네. 부어 넣어서 다진 다음에 총을 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모슬렘 용병들한테는 이 기름이 돼지 기름이란다. 영국 사람들이 우리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돼지 기름 기름 종이를 썼단다 소문이 나요. 네. 근데 힌두 용병들한테는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이게 소기름이란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소기름을 갖다 썼단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결정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말자. 그냥 사는 대로 두자.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 예,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는 방식을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뭐 과부를 어떻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자꾸 끼어들어서 하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기독교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독교 중심으로 뭘 바꾸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포이 항쟁을 겪고 나서부터는 아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뒷감당을 못한다. 발 빼.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런 민법 시스템이 정착이 돼버린 겁니다. 아, 근데 그 영국에서 이제 우리 개입하지 말자, 피곤해진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어떤 뭐 사회 질서 측면에서 뭔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더 있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네. 실제로 뭐냐면 전통 사회의 관습법에 의해서 네. 각 지역 단위의 사회는 전혀 문제없이 잘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 지역 단위에서 원래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정해져 있고 네. 이 순간부터는 못 갈라서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가는 거야라고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날 영국 사람이 와서 아, 법률에 따르면 당신들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부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득과 실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우리가 자본주의화를 통해서 사회를 완전히 바꾸려고 했는데 그 전략 자체가 가져오는 실이 더 많더라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까 또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남자의 종교에게 뭐 편입이 된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갑자기 그 종교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의 정체성이 좀 흐려진다든지 섞이면서 이 뭔가 혼란이 생기지 않나요? 그게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interreligious marriage라고 그러는데요. 되게 굉장히 쿨한 말인데요. 예. 예, 종교 간 결혼인데요. 네. 첫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자본주의화 돼 있는 인도라고 하지만요. 네.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종교 간 결혼은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는 드문 현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것 두 번째, 같아요. 종교 간 결혼이 이루어지면 네. 각 지역별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종교 간 결혼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힌두 국수주의가 이제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식의 프로파간다를 하냐면 네. 러브 지핫이라고 그래요. 러브 사랑을 이용해서 이슬람 성전을 하는 나쁜 놈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힌두 처녀들을 나쁜 이슬람 남자들이 꼬드겨 가지고 결혼을 해서 힌두 인구를 줄이고 이슬람 인구를 늘려가고 이런 나쁜 놈들이 없다. 이런 식의 그 바람잡이를 네.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주에서는 그 러브 지핫 방지법이 이미 통과가 돼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인데 저놈의 자식 우리 순수한 우리 자식을 딸을. 네.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자기 가족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뉴스 좀 종종 나오죠. 예. 그런 이야기는 제가 오늘이나 다음번에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네. 그걸 분석을 하려면 따로 정확하게 그 테마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는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몇 개 주에서는 러브 지앗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 이혼율이 막 높아지니까 네. 이혼을 좀 막아보자 이러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 오케이 이혼을 하는 건 좋은데 합의도 했으니까 대신 석 달 동안 생각 좀 하고 오세요. 석 달 동안 가서 상담도 받고 문제 진짜로 이혼해야 되는지 잘 따져보고 오시면 그때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결혼할 때 네. 데려다 놓고 조사를 합니다. 협박받은 적이 있느냐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또 하나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너 진짜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석 달 동안 마음이 변하는지 아닌지 보자. 그러면 자 친정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석 달 동안 뭘 하겠습니까? 뭘 하죠? 당연히 딸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죠. 이런 이제 현실적인 맥락이 약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생활에 관계되는 그 규정들 자체가 인도에서 다루어질 때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네. 현재처럼 힌두 국수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냐? 옛날에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네. 그리고 좌파 지식인들이 단일 민법을 해야지 근대 국가로서 우리가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곤 했었는데 네. 요즘은 극우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이 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힌두를 중심으로 해서 민법을 정리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BJP가 집권하기 전에 네. 2019년에 BJP 총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권하면 단일 민법을 관철시키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알아두실 만해요. 네. 단일 민법이 인도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인도에 고아라는 주가 있어요. 네. 지도를 보시면 이쪽 서쪽으로 남쪽 아래 조그맣게 있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가 네.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고 캐톨릭 세력이 강했고 네. 그래서 고아는 나중에 이제 무력으로 합병되는데요. 인도에. 네네. 그 고아 주는 원래부터 단일 민법을 적용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아 모델로 단일 민법을 만들어 갈 건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 갈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으로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법률 전문가들도 네. 있고. 그래서 그 논의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예. 너무 구체적으로 진전되기까지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인도가 네. 현대 국가, 근대 국가로 나가는데
과연 단일 민법을 확보를 못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합의 기반으로 이게 이루어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단일 민법 이야기 나오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샤바노 저 케이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냐면 판례예요. 판례. 네. 어떤 거냐면 자 아흐메드 칸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이슬람 신자인 그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샤바노 베굼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네. 이 부인이 60이 다 넘은 나이에 이혼을 당합니다. 그런데 트리플 탈락에 의해서 이혼을 당해요. 이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트리플 탈락이라는 게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3번 남편이 선언을 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서 우리 이혼해 이게 아니어도요? 아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네. 이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3번 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선언은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증인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렇겠죠. 증인이 아예 없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3번을 그거 선언을 하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게 이슬람 전통이고 네. 이슬람 민법이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네, 네.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위자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했으면 위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네.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모슬렘들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지참금을 지참금을 줍니다. 네.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남자한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이혼을 했을 때 여자의 생활비가 되는 이제 기본 네. 자금이 되는 거예요. 네.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재혼하기 전까지 몇 주간 생활비를 대주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그 당시 할머니죠. 그 당시 인도에 살던 62살 할머니가 네. 법원에 소송을 낸 거예요. 나 위자료 받겠다. 어. 근데 법률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소송을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도 시민으로서 위자료 받을 거야. 아.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러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니 그 모슬렘들 민법은 아예 적용을 안 받고 자기 마음에 드는 법을 가서 적용받는다 그러면 이 법은 뭐예요? 이런 의미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온 이슬람 이제 지식인들부터 그 모슬렘 신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정법을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걸로 만드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당시 모든 여성운동 진영과 진보 진영은 다 같이 나서서 이야. 여성 인권에 무슨 종교차별이 있냐 위자료를 정당하게 줘야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문제가 좀 커졌네요. 예.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네. 여자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여자가 고등법원까지 이겼는데 그럼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겠죠. 네.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온 것이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관 5명이 이제 그 판결을 주재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긴 겁니다. 근거는 뭔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당연히 물어야 되죠. 네. 아니 대법원인데 네.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할머니가 불쌍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참 이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되고 어찌 보면 기발하기도 한데요. 저 또 마음의 준비해야 되나요? 예. 뭐냐면 네. 형사소송법은 네. 모든 국민에게 똑같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근거였어요. 되게 추상적이고 넓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은 종교에 따라 따로 규정돼 있고 네. 그 법이 실정법인 한 우리가 그거를 건드릴 수는 없고 그건 정치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볼 때 이 네. 고등법원 판결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 판결이 맞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 이 여자가 이겼습니다. 아. 그래서 판단 근거가 민법이 아니고요. 네. 형사소송법 125조를 근거로 판결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난리가 났겠죠. 네. 아니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 민법은 왜 있느냐.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판단은 그랬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콩그레스가 집권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네. 무효화시키는 법률을 다시 만듭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1986년에 이혼에 있어서 무슬림 여성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규정을 바꿔버리냐면 네. 모슬렘 여성들은 위자료를 받을 때 사회기금에서 받는다. 이슬람 사회보장기금이라고 해서 와크프라는 게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그 이슬람 신자들끼리 적용되는 기금인데 네. 거기에서 지급을 받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모슬렘 민법이 졌는데요. 네. 다시 의회에서 모슬렘 민법이 약간 달라진 방법으로 또다시 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좀 유권자들을 위한 약간 포퓰리즘 같이 들리는데요. 아, 그게 또 핵심 질문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람들마다 묻게 되죠. 네. 이게 정의냐? 네. 아니 그러면 대법원 판결 그렇게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상한 꼼수를 써서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내리는 대법원 판결은 정의로우냐? 네. 근데 의회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또 뒤집는 건 과연 정의로우냐? 또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그 논란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 이 매듭이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으니까 네. 아무도 나서서 내가 해결책을 제시할게라고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무슬림들의 이혼 관습을 좀 다르니까 이제 이 무슬림들이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이 합법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본인이 위자료를 직접 주지는 않는 것으로 대신 모슬렘 기금에서 사회 기금에서 위자료를 주는 걸로 하고 여기에 이제 첨가시켜서 말씀드릴 만한 건 이겁니다. 네. 그 3번 이혼할 거야 이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2017년 8월에요. 네. 이제 대법원 판결로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3번 외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3번 외쳐서 이혼이 성립했다고 법적으로 주장하지 마.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안 해줄 거야 이랬는데 2019년에는요 법에 이제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네.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때 이제 바노 베이굼 케이스에서 큰 문제가 됐던 트리플 탈락의 문제는 네. 여성 인권 단체에서 주장하던 방식으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트리플 탈락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문제에서 네. 이슬람 전통 자체가 의견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특히 하나피 그 순니파들이 이런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3번 네. 트리플 탈락을 하면 그러면 이혼이 된 거야라고 하는데 다른 또 해석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근대 국가에서 이걸 인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도 이 트리플 탈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거기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슬람 전통 안에 한 큰 해석 전통이니까 아. 그 전통에 따르면 그거는 이제 그 전통에 따르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거기서도? 관습법으로 관철이 되고 있었는데 아. 현대 국가, 근대 국가 와서는 이게 금지가 된 거죠. 지금은 네. 지금은 세계적으로 23개 나라가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다
그냥 뭐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거야 이렇게 소리 3번 지르면 이혼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를 네. 이제 이슬람 신자들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고 위자료가 액수가 현실적으로 이제 대략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요. 이슬람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혼할 경우에 이게 현실이긴 하지만 이거는 인정이 되고 있고 네. 아주 무리가 된다고 보이는 트리플 탈락 이런 거는 이미 이제 불법화되어 있고 이래서 과연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네. 식민 시기에 있던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네요. 바뀌고 나아지고 있는 건 있는데 이것이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리는지. 맞습니다. 이 아까 사례를 들어주신 게 1978년에 있었던 거라면서요. 예. 근데 2019년에 이제 하지마 그렇게까지 예. 가는데 지금 그럼 얼마나 걸린 거예요? 거의 뭐 맞습니다. 40년 넘게.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지난한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단일 민법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파 주도로 단일 민법을 관철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힌두 다수 독재 네. 시스템 안에 소수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강제로 편입해서 들어와라 라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선뜻 단일 민법 추진을 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겠죠. 네. 이게 참 복잡하네요. 여기 이것마저도 복잡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폼 시빌 코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인도 언론에서 쓸 때는 그냥 UCC라고 씁니다. 아. 단일 민법. 예, 시빌 코드가 민법이거든요. 아. 그래서 단일 민법 논의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자주 쓰는 용어들은 약자로 쓰니까요. 네. 혹시 나중에 어디서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구나. 그리고 어느 주에서 이걸 이렇게 바꿨다더라. 네. 그리고 어느 주는 단일 민법을 한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뉴스에서 나오는 단일 민법이 이런 의미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 종교가 워낙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종교 간의 결혼이라든지 또 관습이 너무 다양해서 오는 이런 갈등이 많아서 이게 진짜 하나의 법으로 딱 제도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일 민법을 추진한다고 단언을 하는 우파 입장에서도 네. 이게 선거에 부담이 갈 만큼 복잡한 이슈가 되어버리면 금방 발을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그렇군요. 이게 지난 시간에 그 다루마라고 예. 하셨죠? 그거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들으니까 정말 이게 알면 알수록 예.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 이렇게 잘 살아가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렇게 종교마다 다른 민법 이야기 들어봤고 인도의 단일 민법이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에피소드까지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미리 조금 힌트를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인도 이야기 하나요? 예. 다음 시간에도 인도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살짝 팁을 주시면 어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민법하고 관계되는 테마이기도 한데요. 네. 이겁니다. 카스트가 겉으로 구분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네. 원래는 생활 속에서는 네. 첫째 음식을 낮은 카스트의 사람이 주는 음식을 높은 카스트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물을. 그리고 둘째 낮은 카스트의 남자가 우리 카스트의 여자와 결혼하는 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결혼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음식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인도 채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인도 이야기까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